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해가 늦게 넘어가고 달빛이 지붕 끝에 오래 머물던 작은 마을이 있었어요. 그 마을은 높은 산자락 아래에 기대어 있었고, 봄이면 살구꽃이 우물가에 흩날리고, 여름이면 장독대 뒤로 풀벌레 소리가 가득했으며, 가을이면 백단 냄새가 마당까지 흘러들고, 겨울이면 부엌 아궁이 연기가 낮게 깔렸지요.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밥 짓는 냄새와 기침 소리까지 아는 사이였고, 그 가운데 가장 큰 기와집이 바로 강씨 집안의 집이었답니다. 그 집에는 본체와 사랑채가 나란히 서 있었고, 가운데 마당에는 오래된 우물이 하나 있었어요. 우물 옆에는 빨래를 널던 대나무 줄이 있었고, 뒷옆에는 장독들이 둥글게 앉아 계절마다 된장 냄새와 고추장 냄새를 품고 있었지요. 부엌은 늘 따뜻했지만 그 따뜻함을 지키는 사람의 손은 거칠고 마디가 굵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강무진의 본처 윤서화였어요. 서화는 말이 적고 눈빛이 순하여 집 안팎의 작은 일에도 마음을 다했답니다. 서화는 새벽닭이 울기 전부터 일어났어요. 아직 산그늘이 마을을 덮고 있을 때 그녀는 조용히 마당을 쓸고 우물에서 물을 길었지요. 물동이를 내려놓을 때도 소리가 크게 나지 않게 조심했고, 부엌 문을 열 때도 잠든 사람을 깨울까봐 손끝으로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면 젖은 장작이 잠시 울다가 곧 붉게 타올랐고, 그 불빛이 서화의 얼굴에 고요히 닿았어요. 그녀는 그렇게 하루를 열며 집안을 살렸습니다. 서화에게는 어린 아들 이준이 있었어요. 이준은 몸이 약해 자주 기침을 했지만 눈동자는 맑고 생각은 또렷한 아이였지요. 아이는 다른 아이들처럼 큰 소리로 뛰어놀기보다 부엌 아궁이 옆에 앉아 잿가루 위에 손가락으로 글자를 따라 쓰곤 했어요. 서화는 그런 아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리면서도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밥을 지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글은 마음을 곱게 세우는 지팡이란다. 천천히 배워도 괜찮으니 바르게만 배워라. 강무진은 젊은 시절에는 그리 모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어머니가 안방에 계실 때만 해도 그는 서화가 고생하는 것을 알고 가끔은 말없이 물동이를 들어주곤 했지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 부모가 세상을 떠나고 집안의 열쇠가 모두 그의 손에 들어오자 그의 마음은 조금씩 느슨해졌습니다. 마을 장터에서 칭찬을 들으면 기뻐했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옷과 술자리를 좋아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그는 조용한 덕보다 겉으로 보이는 체면을 더 귀하게 여기기 시작했답니다. 서화는 남편이 변해가는 것을 알았지만 큰 소리로 원망하지 않았어요. 사람의 마음은 겨울 눈처럼 얼 때가 있고 봄볕을 기다리면 다시 풀릴지도 모른다고 믿었지요. 그래서 그녀는 더 조심스레 집을 돌보았습니다. 제사 그릇을 닦고 오래된 문서를 마른 천에 쌓아두고 곳간에 곡식을 세며 어린 이춘의 저고리까지 손수 기웠어요. 마당에 흙이 고르면 사람의 발걸음도 편안해진다고 생각하며 그녀는 매일같이 집의 구석구석을 고르게 다졌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늦여름, 강무진은 장터에서 젊은 여인 하나를 데리고 돌아왔어요. 이름은 연화라 했고, 목소리는 물 위에 뜬 꽃잎처럼 부드러웠습니다. 그녀는 붉은 댕기를 메고, 손에는 향기 나는 작은 주머니를 들고 있었지요. 무진은 마당 한가운데 서서 서화에게 말했습니다. 집이 크니 손이 더 필요하다. 연화가 이 집에 머물 것이다. 서화는 잠시 눈을 내리깔았지만 곧 예를 갖추어 고개를 숙였어요. 마음속 파도는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았답니다. 연화는 처음 며칠 동안은 매우 공손했어요. 부엌에 들어와 서화의 손놀림을 구경하며 형님은 참 부지런하십니다 하고 웃었고 안방 문턱을 넘을 때마다 조심스레 발끝을 모았지요.
그러나 그녀의 눈은 늘 집안의 물건을 헤아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방이 햇볕을 오래 받는지, 곳간 열쇠가 어디에 걸리는지, 무진이 어느 말에 쉽게 웃는지 살폈어요. 서화는 그 눈길을 느꼈지만 손님처럼 들어온 사람을 먼저 의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주는 연화를 어려워했어요. 연화가 웃으며 떡 조각을 내밀면 아이는 두 손으로 받았지만 먹기 전에 늘 어머니의 얼굴을 먼저 보았습니다. 연화는 그런 모습을 싫어했지요. 아이가 제 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저녁, 연화는 무진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도련님은 몸이 약해서 그런지 집안 기운을 자꾸 가라앉히는 듯합니다. 무진은 처음엔 못 들은 척했지만 그 말은 젖은 솜처럼 그의 마음 한구석에 달라붙었답니다. 그 뒤로 무진은 이준을 바라보는 눈빛이 조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아이가 기침하면 물이라도 가져오라 했는데 이제는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남의 집 아들은 벌써 논둑을 뛰어다닌다는데 너는 늘 방 안에만 있구나. 이주는 아버지의 말에 얼굴이 하얘졌고 서화는 조용히 아이의 등을 쓸어주었어요. 몸이 늦게 피는 꽃도 있지요. 기다려주시면 반드시 제 몫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진은 대답하지 않고 술잔만 내려다보았습니다. 서화가 가장 두려워한 것은 자신이 천대를 받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찬밥을 먹어도 견딜 수 있었고 헌옷을 입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준이 아버지의 그늘에서 밀려나 글 배울 길을 잃을까봐 두려웠지요. 그래서 밤마다 아이를 재운 뒤에도 작은 등잔을 켜놓고 옛날 시집과 글책을 꺼내어 글자를 짚어주었습니다. 이주는 졸린 눈을 비비며 물었어요. 어머니, 제가 잘 배우면 아버지도 저를 보아주실까요? 서화는 오래 웃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질문에 곧바로 대답하지 않고 바늘 귀에 실을 꿰듯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그러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이 너를 알아보지 못하는 날이 있더라도 네가 너 자신을 버리지 않으면 된다. 이주는 그 말을 다 알아듣지 못했지만 어머니의 손이 이마에 닿자 마음이 놓였어요. 밖에서는 바람이 대나무 울타리를 스치고 지나갔고 장독대 뚜껑이 아주 작게 흔들렸습니다. 그 밤은 조용했지만 집안의 기운은 이미 기울기 시작하고 있었지요. 마을 끝에는 옥할머니라는 노인이 살고 있었어요. 허리가 굽고 걸음은 느렸지만 눈은 겨울 샘물처럼 맑은 분이었지요. 몇 해 전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서화가 몰래 쌀한 바가지를 들고 가 굶주린 할머니를 도운 일이 있었습니다. 옥할머니는 그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어느 날 우물가에서 서화를 만난 할머니는 그녀의 손등에 새로 생긴 작은 상처들을 보고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딱 한마디를 남겼지요. 착한 사람일수록 증거와 아이를 꼭 품어야 한다. 서화는 그 말을 마음속에 깊이 넣어두었어요. 처음에는 왜 그런 말을 하시는지 몰랐지만 날이 갈수록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을 느끼며 조금씩 뜻을 깨달았습니다. 곳간 열쇠가 제자리에 있다가도 다른 못에 걸려 있었고 안방에 두었던 낡은 장부가 누군가 들춘 듯 비뚤어져 있었지요. 연화는 여전히 부드럽게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바늘끝 같은 것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서화는 말없이 장부들을 다시 정리하고 오래된 종이를 마른 보자기에 싸서 깊은 함 안에 넣어 두었답니다. 그 장부들은 시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부터 내려온 것이었어요. 어느 논이 누구의 손으로 사들여졌는지, 어느 해의 흉년을 견디며 곡식을 빌려주었는지, 어느 집안과 어떤 약속을 했는지 적혀 있었지요. 서화는 그 글씨를 볼 때마다 돌아가신 어른들의 숨결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결혼에 들어온 뒤 글을 모르는 종들에게 품댁을 대신 읽어주고
빚을 탕감받은 이들의 이름을 적어두며 집안의 신뢰를 지켜왔어요. 그러나 무진은 그런 서화의 수고를 점점 귀찮은 잔소리로만 들었습니다. 연화는 서화가 집안 문서를 아낀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어요. 어느 비 내리는 오후, 그녀는 사랑채 처마 아래에서 무진에게 말했습니다. 형님은 무엇이든 너무 꼭 쥐고 계십니다. 집안의 안주인이 바뀌어도 열쇠와 장부만은 내려놓지 않으시니 사람들이 보면 이상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무진은 술기운에 얼굴이 붉어져 있었고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저 습관일 뿐이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서화를 의심하는 먼지가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서화는 안방이 아닌 부엌 가까운 작은 방에서 더 오래 머물게 되었어요. 연화는 기침이 난다며 따뜻한 아랫목을 차지했고 무진은 그런 연화를 걱정스레 바라보았습니다. 서화는 불평하지 않고 이준의 이불을 더 두껍게 덮어주었지요. 작은 방은 벽 틈으로 바람이 스며들었지만 부엌이 가까워 새벽 일을 하기에는 편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려 애썼어요. 그러나 어린 이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등이 전보다 자주 굽어지고 있다는 것을요. 마을 사람들도 조금씩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우물가에서 물을 샜던 안악들은 강씨 집 본처가 요즘 얼굴이 상했더라 하고 속삭였고 장터에서 돌아온 남정네들은 무진이 새 여인에게 푹 빠진 모양이야 하고 말했지요. 그러나 서화를 나쁘게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해마다 김장을 넉넉히 담가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나눠주었고 아이가 아프면 약초 다리는 법을 알려주었기 때문이에요. 그 선한 흔적들이 아직은 마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었답니다. 연화는 그 기억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서화가 아무 말 없이 일만 해도 사람들은 그녀를 믿었고 자신이 아무리 곱게 꾸며도 사람들의 눈에는 아직 새로 들어온 여자일 뿐이었지요. 그래서 연화는 더 부드럽고 더 슬픈 얼굴을 익혔습니다. 무진이 보는 앞에서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누르며 말했어요. 저는 이 집의 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형님이 저를 미워하시는 듯하여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무진은 그 말을 듣고 서화에게 차가운 눈길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서화는 어느 날 저녁상을 차리다가 처음으로 따로 남은 찬밥을 받았습니다. 연화가 미안한 얼굴로 형님께서 부엌일을 보셔야 하니 먼저 드시기 불편하실까 하여 따로 두었습니다. 하고 말했지요. 말은 공손했지만 뜻은 분명했습니다. 이 집의 중심에서 서화를 한 발 물러나게 하려는 것이었어요. 이주는 어머니 곁에 앉아 작은 숟가락을 들고 울먹였지만 서화는 아이의 손을 가볍게 눌렀습니다. 밥은 어디서 먹어도 밥이니 조용히 먹자꾸나. 그날 밤 서화는 오래된 저고리를 꺼내 이준의 소매에 덧감을 대었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팔목이 드러났지만 새 옷을 지을 천은 남아있지 않았어요. 등잔불은 작게 흔들렸고 바늘 끝은 달빛을 받아 가늘게 빛났습니다. 이주는 책장을 넘기다 말고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어머니, 왜 사람은 같은 집에 살아도 서로 다르게 따뜻한가요? 서화는 한참 동안 실을 당기다가 대답했습니다. 불은 아궁이에 있어도 그 불을 나눌 마음이 있어야 방이 따뜻해진단다. 서화는 아이에게 서운한 마음을 가르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을 원망하는 말도 연화를 미워하는 말도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준이 사람의 말보다 행동을 보고 눈앞의 억울함보다 마음의 바름을 먼저 보길 바랐지요. 그녀는 아이의 책을 정리해주며 말했습니다. 남이 너를 낮게 앉혀도 내 마음까지 낮은 곳에 두지는 말아라. 이주는 그 말을 곱씹으며 낡은 붓을 쥐었습니다. 부엌 아궁이에는 마지막 불씨가 붉게 남아 있었어요.
며칠 뒤 무진은 서아를 불러 곳간 열쇠를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딱딱했고 연하는 문가에 서서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웃음을 숨기고 있었어요. 서아는 잠시 망설였지만 끝내 허리춤에서 열쇠를 풀어 두 손으로 내밀었습니다. 집안의 물건은 제 것이 아니니 주인께서 맡기라 하시면 맡기겠습니다. 무진은 그 말에 어쩐지 마음이 불편했지만 이미 돌아서기에는 체면이 허락하지 않았지요. 열쇠가 그의 손으로 넘어가며 작은 쇳소리가 났습니다. 열쇠를 빼앗긴 뒤에도 서아의 하루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녀는 여전히 마당을 쓸고 물을 기르며 부엌에서 밥을 지었습니다. 다만 곳간 문 앞을 지날 때마다 오래 지켜온 나무 문이 낯설게 느껴졌지요. 이주는 그런 어머니의 얼굴을 보며 더 열심히 글을 읽었습니다. 아이는 아직 어려 세상의 큰일을 알지 못했지만 어머니가 지키던 것을 누군가 빼앗아 갔다는 것만은 알았어요. 그 마음이 아이의 작은 가슴 안에서 조용히 단단해지고 있었답니다. 그 무렵 초겨울 바람이 마을로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아침마다 우물가에는 얇은 얼음이 잡혔고 빨랫줄에 걸린 배가 마르기도 전에 차갑게 굳었습니다. 서아는 손을 호호 불며 빨래를 거두었고 이주는 문턱에 앉아 어머니의 손가락이 붉어진 것을 바라보았어요. 연화는 새 비단 저고리를 입고 안방에서 향을 피웠고 무진은 그 향기 속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집은 겉으로는 여전히 넓고 반듯했지만 안에서는 한쪽 방만 따뜻하고 다른 쪽 방은 점점 식어갔지요. 옥할머니는 다시 한번 서아를 찾아왔어요. 해질 무렵 할머니는 작은 보자기에 말린 무청을 싸들고 뒷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서아가 놀라며 맞이하자 할머니는 부엌 아궁이 앞에 앉아 이준의 얼굴을 오래 보았어요. 그리고 서아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이 눈빛이 살아있으니 어미가 흔들리면 안 된다. 그 말은 짧았지만 서아의 가슴 깊은 곳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할머니에게 따뜻한 숭늉을 내어드렸고 세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불빛을 바라보았답니다. 그 밤 서아는 함 깊숙한 곳에 숨겨둔 오래된 장부와 시아버지의 작은 나무 도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낡은 보자기를 풀자 오래된 종이 냄새가 은은히 올라왔어요. 그녀는 그것들을 탐내서가 아니라 언젠가 진실을 말해야 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품고 있었습니다. 이주는 곁에서 졸린 눈으로 그 모습을 보다가 물었어요. 어머니, 그 종이들이 우리를 지켜줍니까? 서아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종이가 아니라 그 안에 적힌 바른 일이 지켜줄 것이다. 바깥에서는 연화의 낮은 웃음소리가 바람에 섞여 들려왔어요. 안방에서는 무진이 술잔을 내려놓는 소리도 났고 누군가 서아와 이준의 이름을 작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서아는 바느질감을 접어두고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찬바람을 막았습니다. 그녀는 아직 무슨 일이 닥칠지 알지 못했지만 마음 한켠이 자꾸 무거워졌지요. 이주는 어머니 무릎에 기대어 잠이 들었고 서아는 아이의 야윈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마당에는 마른 잎이 굴러가며 밤의 깊이를 알려주었어요. 그렇게 강씨 집안의 초겨울은 조용히 깊어갔습니다. 겉으로는 밥 짓는 연기가 오르고 우물에는 물소리가 나고 장독대에는 된장이 익어갔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서로 다른 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서아는 여전히 집을 지키고 싶었고 이준을 바르게 키우고 싶었으며 언젠가 남편의 눈이 다시 맑아지기를 바랐어요. 그러나 연하는 이미 더 큰 자리를 꿈꾸고 있었고 무지는 달콤한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등잔불 아래에서 서아의 바늘은 오래도록 멈추지 않았답니다.
연화가 처음으로 큰일을 꾸민 것은 첫눈이 오기 전날이었어요. 새벽 안개가 우물가에 낮게 깔리고 닭들이 아직 탐에서 내려오지 않았을 때 그녀는 조용히 곳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에는 무진에게서 얻어낸 열쇠가 들려 있었지요. 문고리가 가볍게 삐걱였고 그녀는 안으로 들어가 쌀독 하나를 열었습니다. 쌀을 조금씩 퍼내어 작은 자루에 담고 그 자루를 뒤댄 장작더미 아래 숨긴 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문을 닫았답니다. 그날 낮, 연화는 일부러 곳간 앞에서 놀란 소리를 냈어요. 어머나, 쌀독이 비었습니다. 누가 밤사이 손을 댄 듯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고 무지는 사랑채에서 급히 나왔습니다. 서화는 부엌에서 된장국을 젓다가 그 소리를 듣고 마당으로 나섰지요. 연화는 눈물을 머금은 얼굴로 서화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형님께서 어제 저녁 늦게 곳간 쪽을 지나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여기지 않으려 했는데 이렇게 되고 보니 마음이 무섭습니다. 서화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녀는 그날 밤 아이의 기침이 심해 물을 데우느라 부엌과 작은 방만 오갔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열쇠는 이미 그녀의 손에 없었고 곳간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은 무진과 연하뿐이었지요. 서화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저는 곳간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쌀은 집안의 목숨과 같으니 어찌 제 손으로 숨기겠습니까? 하지만 무진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서화의 말보다 연하의 떨리는 눈빛을 먼저 보았고 그 눈빛이 자기 체면을 건드린다고 여겼어요. 연화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그녀는 무진의 곁에 앉아 천천히 손수건을 접었다 폈다 했어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형님은 친정이 어렵다 들었습니다. 혹시 마음이 약해져 조금씩 보내신 것은 아닌지요. 그 말은 부드러웠지만 칼날처럼 서화의 이름을 베었습니다. 무진은 술잔을 들고 있다가 손을 멈추었고 불빛이 그의 얼굴에 어둡게 흔들렸지요. 그날부터 그의 마음속 의심은 겨울 들판의 서리처럼 넓게 퍼졌습니다. 다음날 우물가에는 벌써 소문이 떠돌았어요. 누가 먼저 말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안악들은 물동이를 내려놓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강씨 집 곳간살이 줄었다지요. 본처가 친정에 몰래 보냈다던데요. 또 다른 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윤서화가 그럴 사람인가요? 내 아이 열이 났을 때 약초를 다려준 이가 그 사람인데요. 소문은 믿음과 의심 사이를 오갔고 바람은 그 말들을 대나무 울타리 너머로 자꾸 실어 날랐답니다. 서화는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장터에 나가 소금을 살 때도 누군가 뒤에서 말을 삼켰고 우물가에 서면 한두 사람이 물동이를 들고 서둘러 자리를 피했지요. 그러나 그녀는 누구를 붙잡고 변명하지 않았어요. 억울함을 크게 외치면 오히려 소문이 더 부풀어 오른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이준에게 따뜻한 죽을 먹였습니다. 아이는 숟가락을 쥔 채 물었어요. 어머니, 사람들이 왜 우리를 피합니까? 서화는 아이의 질문에 가슴이 저렸지만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바람에 날리는 말을 먼저 듣기도 한단다. 그러나 바람이 지나가면 땅에 남는 것은 발자국이지. 이주는 그 말을 오래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울지 않으니 자신도 울지 않으려 했지요. 하지만 밤이 되어 작은 방에 누우면 아이는 몰래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무것도 훔치지 않은 어머니가 낮은 눈길을 받아야 하는 것이 어린 마음에도 참기 어려웠어요. 그 주먹 안에서 그를 배우려는 뜻이 더 단단해졌답니다. 강씨 집에는 순덕이라는 늙은 일꾼이 있었어요. 그녀는 서화가 시집 오기 전부터 그 집 부엌과 뒷셋을 드나든 사람이었습니다.
허리는 굽었지만 귀가 밝았고 집안 물건이 어디에 놓였는지 눈 감고도 알았지요. 순덕은 그 새벽에 연화가 곳간 문을 연 것을 멀리서 보았습니다. 또 장작더미 아래 숨겨진 작은 자루도 보았어요. 그러나 그녀는 곧바로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집 안에서 힘 있는 사람이 귀를 닫으면 약한 사람의 말은 먼지처럼 밟힌다는 것을 오래 살며 배웠기 때문입니다. 순덕은 저녁 무렵 서화가 부엌에서 무청을 다듬고 있을 때 다가왔어요. 그녀는 주변을 살피고는 낮은 목소리로 딱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누가 함정을 파는 날에는 발을 보지 말고 흙 묻은 삽을 보셔야 합니다. 서화는 손을 멈추고 순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말만으로도 많은 뜻이 전해졌지요. 순덕은 더 설명하지 않고 장작을 안고 나갔습니다. 서화는 그날 밤부터 부엌 뒤 장작더미와 곳간 앞 흙바닥을 더 세심히 살폈고 마음속에 조용히 표식을 새겨두었답니다. 며칠 뒤 서화는 마당을 쓸다가 장작더미 아래에서 흘러나온 쌀알 몇 개를 발견했습니다. 쌀알은 젖은 흙에 붙어 있었고 그 곁에는 연화가 즐겨 신는 고운 버선발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서화는 그것을 보고도 곧장 따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쌀알을 작은 종이에 싸서 바느질 상자 밑에 넣어 두었습니다. 이준이 그 모습을 보며 묻자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언젠가 말이 필요할 때 작은 것도 제 할 말을 하는 법이란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하는 서화가 크게 반응하지 않자 더 불안해졌어요. 그녀는 서화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고 그 고요함이 오히려 마음을 조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준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아이가 글을 쓰는 모습을 보며 일부러 웃었습니다. 도련님은 몸도 약한데 글까지 배우려 하니 힘들겠어요. 차라리 부엌에서 어머니를 도와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주는 붓을 멈추었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화는 아이 곁에 앉아 조용히 먹을 갈아주었지요. 그날 밤 연화는 무진에게 다시 속삭였습니다. 이 집에 복이 들려면 사내 아이가 기운차야 하는데 도련님은 늘 방 안에서 기침만 하십니다. 게다가 형님은 아이에게 글만 가르치고 집안일은 모르게 하시니 장차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무진은 점점 그 말에 물들었습니다. 그는 예전에는 이준이 글을 읽으면 대견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모습이 연약하고 쓸모없어 보였어요. 사람의 눈은 마음이 기울면 같은 것을 보아도 다르게 보이는 법이었습니다. 무진은 어느 아침 이준의 글책을 빼앗아 사랑채 선반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몸이나 튼튼히 하여라. 글만 읽는다고 밥이 나오느냐. 이준은 놀라 어머니를 바라보았고 서화는 남편 앞에서 다투지 않으려 깊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아이에게 글은 약과 같습니다. 마음이 기댈 곳이 있어야 몸도 버팁니다. 그러나 무진은 차갑게 웃었어요. 그런 말로 아이를 감싸니 더 약해지는 것이다. 연화는 문 뒤에서 걱정스러운 얼굴을 꾸몄지만 눈꼬리는 가늘게 올라가 있었답니다. 그 뒤로 이주는 낮에는 글을 읽지 못하고 밤에만 몰래 배웠습니다. 서화는 장작불이 사그라진 뒤 재 속에 나뭇가지를 꽂아 글자를 그려주었고 이주는 손끝이 검어지도록 따랐었지요. 작은 방의 문틈으로 바람이 들어오면 등잔불이 흔들렸고 아이의 기침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이주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글이 제 길이라면 저는 밤길이라도 걷겠습니다. 서화는 아이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웃으며 이불을 더 끌어 덮어주었습니다. 마을에서는 또 다른 말이 돌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연화가 직접 퍼뜨린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우물가에 나가 일부러 힘없이 서 있다가 누가 묻기라도 하면 한숨을 쉬며 말했지요.
이 집에 들어온 뒤 저는 형님 눈치를 보느라 편히 숨도 못 쉽니다. 도련님도 저를 미워하는 듯합니다. 그 말을 들은 몇몇은 연화를 가엾게 여겼고 몇몇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사람들은 늘 눈앞의 눈물을 진짜로 여기기 쉬웠어요. 서화의 마른 침묵보다 연화의 젖은 눈가가 더 크게 보였답니다. 옥할머니는 그런 소문을 듣고 우물가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젊은 안악들이 말을 주고받는 것을 듣다가 지팡이로 땅을 가볍게 두드렸어요. 눈물은 물과 같아 어디든 흐르지만 참된 마음은 돌처럼 오래 그 자리에 남지요. 그 한마디에 사람들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소문은 이미 굴러가기 시작한 수레바퀴처럼 쉽게 멈추지 않았어요. 옥할머니는 해가 질 무렵 서화의 집 담장 밖을 지나며 부엌 쪽 불빛을 바라보았고 마음속으로 깊은 한숨을 쉬었답니다. 연화의 다음 계략은 더 교묘했습니다. 그녀는 집안의 낡은 빈문서를 꺼내어 숫자 하나를 고치고 서화가 예전에 썼던 글씨 옆에 비슷한 먹빛으로 덧칠을 했어요. 그러고는 무진에게 그 문서를 보이며 말했습니다. 형님이 집안 돈을 잘못 적어 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일부러 숨기신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진은 문서를 제대로 살피지도 않고 얼굴을 굳혔습니다. 서화가 오랫동안 집안 장부를 맡아왔다는 사실이 이제는 신뢰가 아니라 의심의 이유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순덕은 그 문서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먹빛이 오래된 글자와 다르게 번져 있었고 종이 가장자리에 연화가 쓰던 향락 냄새가 남아 있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서화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오래된 먹은 마른 냄새가 나고 새로 묻힌 먹은 숨을 쉽니다. 서화는 그 말을 듣고 문서의 사본을 떠올렸습니다. 다행히 그녀는 시아버지 생전의 원본 장부를 따로 보관하고 있었지요. 그날 밤 서화는 함을 열어 원본을 확인하고 손이 떨리는 것을 가만히 눌렀습니다. 그러나 무진은 이미 서화를 멀리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 몇을 불러 술자리를 열고 그 자리에서 연화에게 안방 일을 맡기겠다고 말했어요. 서화는 부엌에서 술상을 내며 그 말을 들었습니다. 손에 든 국그릇이 아주 조금 흔들렸지만 그녀는 아무도 모르게 숨을 고르고 상을 내려놓았습니다. 연화는 사람들 앞에서 얌전하게 고개를 숙였고 형님께 배우며 부족함을 채우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 안에는 이미 승리한 사람의 얇은 웃음이 숨어 있었답니다. 그날 이후 서화는 더욱 작은 자리로 밀려났어요. 안방의 장롱을 열 권리도 제사 그릇을 꺼낼 권리도 손님상에 앉을 권리도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부엌문 가까이에 앉아 밥을 먹었고 이준은 그 곁에서 말없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번은 이준이 아버지를 향해 다가가려 했지만 연화가 먼저 웃으며 아이의 길을 막았습니다. 도련님, 어른들 말씀 중에는 끼어들면 안 됩니다. 그 말이 부드러워서 더 아팠고 아이는 어머니 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서화는 밤마다 이준에게 마음을 단단히 묶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사람이 너를 억울하게 해도 너는 억울함만 붙들고 살지 말아라. 억울함은 길을 어둡게 하지만 배움은 작은 등불이 된다. 이준은 그 말을 들으며 붓을 쥐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과 어머니를 지키고는 앞서서 자랐어요. 어린 가슴 안에 두 마음이 함께 있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그는 언젠가 누구 앞에서도 어머니가 도둑이 아니었음을 밝히고 싶었습니다. 초겨울 첫눈이 내리던 날, 연화는 마지막으로 더 큰 소동을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자기 방에 있던 은팔찌를 몰래 풀어 우물가 돌 틈에 숨겼다가 저녁 무렵 온 집안이 들리도록 울음을 터뜨렸어요.
제 은팔찌가 없어졌습니다. 어머니께 물려받은 하나뿐인 물건인데 어찌합니까? 무진은 놀라 방안을 뒤졌고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이준의 작은 보따리를 가리켰습니다. 낮에 도련님이 제 방 앞을 맴도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를 의심하고 싶지 않지만 확인만 해 주십시오. 이준의 보따리 안에는 글책과 낡은 붓, 어머니가 꿰매준 손수건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이미 우물가에서 은팔찌를 찾아낸 척하며 사람들을 불렀어요. 보십시오. 도련님이 자주 앉는 우물 돌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 말에 무진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졌습니다. 이주는 눈물을 참고 말했습니다. 저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서화도 두 손을 모아 말했어요. 이 아이는 남의 것을 탐내는 마음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진은 이미 듣지 않았지요. 연화의 울음이 그의 귀를 가득 막고 있었습니다. 그 밤, 두 모자는 마당 한가운데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첫눈이 얇게 내리고 있었고 찬 기운이 옥깃 안으로 파고들었어요. 서화는 이준을 품에 끌어안아 눈을 막아주었고 아이는 어머니의 품에서 떨었습니다. 무진은 마루 위에 서서 차갑게 말했습니다. 집안의 물건에 손댄 죄를 뉘우쳐라. 서화는 고개를 들고 남편을 바라보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예전의 다정한 흔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안방문 안쪽에서 조용히 눈물을 닦는 척하고 있었답니다. 담장 밖에는 옥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눈발 속에서 할머니의 흰 머리는 더 희게 보였고 지팡이를 쥔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집 안으로 들어갈 힘도 권리도 없었지만 그 광경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한참 뒤 할머니는 담장 너머로 났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밤이 차가울수록 사람의 숨김도 얼어붙어 자국을 남깁니다. 그 말은 바람을 타고 마당을 지나갔지만 무진은 듣지 못한 척했습니다. 서화는 할머니의 목소리를 들으며 이준을 더 깊이 안았습니다. 눈은 오래 내리지 않았지만 그 짧은 눈발이 마당 흙 위에 얇은 흰빛을 남겼습니다. 그 위에는 여러 발자국이 찍혀 있었어요. 서화와 이준의 발자국은 작은 방과 부엌 사이에만 있었고 우물가로 이어진 고운 버선 자국은 연화의 방 쪽에서 나와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순덕은 새벽녘 마당을 쓸러 나오다 그 자국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빗자루를 들고 오래 서 있다가 눈이 다 녹기 전에 마음속에 그 모양을 새겼지요. 진실은 아직 말하지 않았지만 이미 땅 위에 조용히 적혀 있었답니다. 그날 밤 이후 강씨 집은 더 이상 예전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부엌 불은 타고 밤 냄새는 났지만 마당에는 말없는 추위가 내려앉았어요. 무진은 자기 판단이 옳다고 믿으려 더 큰 소리를 냈고 연화는 더 약한 얼굴로 그의 곁을 차지했습니다. 서화는 이준의 언손을 녹이며 작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잠들기 전 울먹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이 집의 해가 됩니까? 서화는 아이를 꼭 안고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너는 해가 아니라 아직 떠오르지 않은 아침이다. 연화는 두 모자가 눈 내린 마당에서도 끝내 죄를 인정하지 않자 마음이 더 조급해졌어요. 거짓은 처음에는 작게 시작되지만 한 번 사람의 입에 오르면 더 큰 거짓으로 덮어야만 제 모양을 유지하는 법이지요. 그녀는 무진이 잠든 밤마다 홀로 안방 등잔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서화가 그대로 집에 남아있는 한 언젠가 순덕의 입이 열리고 옥할머니의 말이 사람들 귀에 박힐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그녀는 이번에는 아예 두 모자를 집 밖으로 밀어낼 일을 꾸몄답니다. 그 무렵 연화는 일부러 밥을 적게 먹고 밤마다 기침 소리를 길게 냈어요. 무진이 놀라 다가오면 그녀는 손을 가슴에 얹고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다만 이 집에 제 자리가 아닌 곳에 앉아 있는 듯하여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 말은 마치 자기 자신을 낮추는 듯 들렸지만 실은 서화의 자리를 가리키는 말이었지요. 무지는 그 뜻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고 그 모른 척하는 마음이 어느새 연화의 편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밤 연화는 이불 속에서 울음을 삼키는 척하며 무진에게 말했어요. 제가 이 집에 들어와 형님을 밀어내려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형님과 도련님께서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 차갑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저는 오래 살지 못할 듯합니다. 무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지난날 서화가 차려주던 밥상과 부모의 병상을 지키던 모습이 잠깐 떠올랐지만 연화의 손이 그의 소매를 붙잡자 그 기억은 안개처럼 흐려졌어요. 사람은 마음이 약해진 쪽을 사랑이라 착각하기도 한답니다. 다음 날 아침 무진은 서화를 사랑채로 불렀어요. 마당에는 밤새 내린 비가 얇은 얼음으로 굳어 있었고 우물 두레박 줄에도 서리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서화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고 조용히 들어갔지요. 무진은 문서를 한 장 펼쳐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 집에 더는 소란이 없어야 한다. 너와 이주는 잠시 친정에 가 있어라. 서화는 그 말이 잠시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친정은 이미 가난했고 그녀를 받아줄 방도 없었으니까요. 서화는 차분히 물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잘못한 일이 있다면 바로 잡겠습니다. 무진은 시선을 피했어요. 네가 있는 한 연화가 병들고 아이 때문에 집안 기운이 어지럽다. 더 말하게 하지 마라. 그 말은 칼보다 차가웠습니다. 서화는 무진의 얼굴을 오래 보았습니다. 한때 함께 부모의 제사를 모시고 흉년의 빈독 앞에서 손을 맞잡던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이었지요. 그러나 지금 그의 눈에는 지친 짜증과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두려움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무진은 마을에서 그를 조금 아는 사람을 불러 종이에 몇 줄을 쓰게 했습니다. 서화와의 정을 끊고 이준을 잠시 집 밖으로 내보낸다는 내용이었어요. 말은 부드럽게 꾸며졌지만 뜻은 분명했습니다. 두 모자를 버리겠다는 것이었지요. 서화는 그 종이를 받아들고 손끝이 하얘질 만큼 꼭 쥐었습니다. 연화는 안방 문틈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고 입가에는 아주 희미한 미소가 스쳤어요. 그 미소는 등잔불이 흔들리는 순간 사라졌지만 순덕의 눈에는 똑똑히 보였답니다. 순덕은 부엌 뒤에서 서화의 보따리를 싸는 일을 도왔어요. 넣을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준의 낡은 글책 한 권, 겨울 저고리 하나, 바늘쌈, 그리고 서화가 오래 지켜 온 장부와 작은 나무 도장이 전부였지요. 순덕은 손을 떨며 보자기 끝을 묶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잃을 것이 적어 보이는 사람도 품 안에 하늘이 준기를 넣고 떠날 때가 있습니다. 서화는 그 말에 눈물이 차올랐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이준이 무너질까봐 입술을 꼭 다물었어요. 밤이 깊어지자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될 듯 말 듯한 차가운 비였고 처마 끝에서는 물방울이 일정한 소리로 떨어졌지요. 서화는 잠든 이준을 깨워 작은 보따리를 등에 매게 했습니다. 아이는 아직 상황을 다 알지 못한 채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붙잡았어요. 어머니,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서화는 아이의 젖은 머리칼을 쓸어주며 말했습니다. 잠시 바람이 덜 차가운 곳을 찾아가는 길이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 손은 내가 놓지 않는다. 두 모자가 본체 마루를 지나갈 때 무진은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안의 그림자가 등잔불에 비쳐 보였지요. 서화는 그 앞에서 잠시 멈추었습니다. 원망을 쏟아낼 수도 있었고 아이를 들어 보이며
제발 한 번만 보아달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집에서 받은 밥과 잠자리를 잊지 않겠습니다. 부디 집을 함부로 무너뜨리지 마십시오. 그 말은 닫힌 문에 닿았지만 무진의 마음까지 닿지는 못했어요. 대문 밖으로 나오자 밤 공기가 칼처럼 차가웠습니다. 비는 두 모자의 어깨를 적셨고 흙길은 미끄러워 발이 자꾸 빠졌어요. 이주는 작은 몸으로 보따리를 붙잡고 걸었지만 곧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서화는 아이를 품에 안아 올렸습니다. 10살도 되지 않은 아이였지만 굶고 추운 몸은 종잇장처럼 가벼웠지요. 그녀는 한 손으로 보따리를 들고 다른 팔로 아이를 안은 채 마을길을 걸었습니다. 뒤돌아보니 강씨 집 대문은 어둠 속에 닫혀 있었고 그 위로 찬비가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마을 끝 대나무 울타리 앞에는 옥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낡은 삿갓을 쓰고 있었고 손에는 작은 쌀주머니 하나와 집신 한 켤레를 들고 있었어요. 서화가 놀라 멈추자 할머니는 가까이 와서 이준의 젖은 볼을 손등으로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를 했지요. 어미가 바른 품으로 아이를 덮으면 하늘도 그 품을 함부로 찢지 못한다. 그 말에 서화는 끝내 눈물을 한 방울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곧 빗물 속에 섞여 사라졌답니다. 옥 할머니는 두 모자를 자기 초가로 데려가 하룻밤 재웠습니다. 방은 좁고 천장은 낮았지만 아궁이에는 무청을 말리던 따뜻한 냄새가 남아 있었어요. 할머니는 묽은 죽을 끓여 이준에게 먹이고 서화의 젖은 옷을 말려주었습니다. 이준은 피곤에 지쳐 곧 잠들었고 서화는 아이 옆에서 밤새 깨어 있었습니다. 창밖 빗소리는 고르게 이어졌고 멀리 강씨 집 쪽에서는 개 짖는 소리가 한 번 들렸다가 사라졌지요. 그 밤 그녀는 슬픔보다 먼저 아이를 살릴 길을 생각했습니다. 새벽이 되자 서화는 옥 할머니에게 깊이 절하고 길을 나섰습니다. 오래 머물면 할머니까지 말에 휘말릴까 걱정되었기 때문이에요. 할머니는 더 붙잡지 않았습니다. 다만 말린 무청과 쌀을 조금 더 보자기에 넣어주며 다시 말했습니다. 길이 멀어도 아이의 글길만 끊지 마십시오. 서화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두 모자는 산자락을 따라 마을을 벗어났고 아침 안개가 그들의 뒷모습을 천천히 감싸주었습니다. 강씨 집에서 쫓겨난 그 길이 훗날 돌아오는 길의 첫걸음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답니다. 두 모자는 이웃 고을의 산비탈 아래에 작은 빈집을 얻었습니다. 예전에 쑥 굽던 사람이 살다 떠난 집이라 벽은 갈라지고 지붕은 낮았지만 비를 피할 수 있는 방 하나와 작은 부엌이 있었지요. 서화는 남의 집 바느질을 맡고 낮에는 산에 올라 마른 나뭇가지를 주었습니다. 이주는 물을 깼고 부엌불을 지피며 어머니를 도왔어요. 밤이 되면 서화는 등잔에 기름을 아껴 불을 켜고 아이 앞에 낡은 글책을 펼쳤습니다. 가난은 방 안에 앉아 있었지만 글자는 그 가난 위로 조용히 빛났습니다. 이주는 처음에는 자주 아팠습니다. 강씨 집에서 나온 그 밤의 찬비가 몸속 깊이 남은 듯 겨울마다 기침이 길어졌지요. 서화는 밤새 아이의 등을 문질러주고 새벽이면 약초를 캐러 나갔습니다. 그래도 아이는 글책을 놓지 않았어요. 어머니, 제가 배워야 우리 억울함도 길을 찾습니다. 그 말에 서화는 마음이 아프면서도 두려웠습니다. 아이가 원망만으로 자라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녀는 늘 말했습니다. 밝히되 미워하지 말고 바로잡되 마음을 태우지 말아라. 그 고을에는 박훈장이라는 늙은 선생이 살고 있었습니다. 젊은 날에는 큰 고을에서 글을 가르쳤지만 나이가 들며 산 아래 서당을 지키게 된 사람이었지요. 어느 겨울날
서아는 낡은 두루마기를 고쳐달라는 부탁을 받고 훈장의 집에 갔습니다. 그녀가 바느질을 하는 동안 이주는 마당 한쪽에 앉아 버려진 종이에 글자를 따라 쓰고 있었어요. 박 훈장은 그 모습을 가만히 보다가 아이에게 몇 글자를 읽어보라 했습니다. 이주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막힘없이 읽었고 훈장의 눈빛이 조용히 깊어졌답니다. 박 훈장은 서아에게 말했습니다. 아이의 글눈이 맑습니다. 가난 때문에 덮어두기에는 아까운 빛입니다. 서아는 머뭇거리며 촛을 낼 형편이 못 된다고 했지요. 그러자 훈장은 고쳐진 두루마기를 들어보이며 웃었습니다. 이 옷 한 벌이 겨울을 견디게 하니 그 값으로 아이를 안치겠습니다. 그날부터 이주는 낮에는 어머니를 돕고 해가 기울면 서당에 가글을 배웠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먼저 와서 마당을 쓸고 누구보다 늦게까지 남아 먹을 갈았습니다. 세월은 상그늘처럼 천천히 내려앉고 또 아침 햇살처럼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이주는 10살이 되고 12살이 되고 15살이 되었습니다. 키는 크지 않았지만 눈빛은 더욱 또렷해졌고 말은 많지 않았으나 한 번 마음먹은 일은 끝까지 해냈지요. 서아는 여전히 바느질과 품팔이로 살았습니다. 손마디는 더 굵어졌고 머리카락에는 흰빛이 섞였지만 아들이 책을 읽는 소리를 들을 때면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녀에게 그 소리는 밥 짓는 소리보다 더 든든한 생명의 소리였답니다. 한편 강씨 집안은 서아가 떠난 뒤 겉으로는 잠시 편안해 보였습니다. 연하는 안방을 차지했고 무지는 술자리에서 새 안주인을 자랑했지요. 그러나 집안의 속살은 조금씩 썩기 시작했습니다. 곳간의 쌀은 이상하게 빨리 줄었고 논문서는 자주 바뀌었으며 예전에 서아가 돌보던 빗장부는 뒤죽박죽이 되었어요. 연하는 필요한 때마다 작은 논을 팔아 비단과 장신구를 샀고 무지는 처음에는 모른 척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해 가을 추수한 곡식이 빚을 갚기에도 모자라자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순덕은 더 늙었지만 여전히 집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화가 없는 부엌에서 밥을 지으며 자주 한숨을 쉬었어요. 연화가 숨긴 은팔찌가 나중에 자기 장롱 속에서 나온 것도 보았고 서화가 도둑으로 몰린 쌀자루의 흔적도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무지는 이제 진실을 듣기보다 자기 실수를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했지요. 순덕이 조심스레 말을 꺼내려 하면 그는 버럭 화를 냈습니다. 지나간 일을 왜 자꾸 들추느냐. 지나간 일이 아니라 묻힌 일이었지만 그는 그것을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점점 이상함을 알아차렸습니다. 서화가 있을 때는 제사날마다 그릇이 빛나고 손님상이 모자라지 않았는데 이제는 술상은 화려해도 집안 기운이 어수선했어요. 빚을 갚으러 온 농부는 장부 숫자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고 품삯을 받으러 온 일꾼은 예전 약속이 사라졌다고 억울해했습니다. 연하는 그때마다 부드러운 말로 넘겼지만 사람들은 속으로 수군거렸지요. 본처가 떠난 뒤 강씨 집은 문은 큰데 속이 빈 항아리 같아졌어. 그 말은 조용히 마을에 퍼졌습니다. 어느 날 연화가 잃어버렸다던 은팔찌가 안방 장롱 깊은 곳에서 나왔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순덕이 빨래를 정리하다 본 것이었고 말은 곧 부엌에서 마당으로 마당에서 우물가로 흘러갔지요. 무진도 그 일을 알게 되었지만 그는 연화를 크게 꾸짖지 못했습니다. 꾸짖는 순간 자신이 서화와 이준에게 저지른 일이 모두 잘못이었다는 사실을 마주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더 깊은 침묵에 빠졌어요. 그러나 침묵은 죄를 없애지 못하고 다만 집안의 공기를 더 무겁게 만들 뿐이었답니다. 이주는 그런 소식들을
가끔 들었습니다. 장터에서 온 나그네가 강씨 집 이야기를 꺼내면 그는 잠시 붓을 멈추었지요. 하지만 예전처럼 가슴이 마구 뛰지는 않았습니다. 세월이 그를 단단하게 만들었고 어머니의 말이 그의 마음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복수를 꿈꾸기보다 언젠가 사실을 바르게 세우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마음은 불길처럼 타오르지 않고 깊은 우물물처럼 차분히 고여 있었습니다. 서화는 그런 아들을 보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감사했어요. 마침내 이주는 큰 고을로 가 과거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서화는 밤새 바느질에 새 두루마기 대신 깨끗이 기운 옷을 마련했고 박훈장은 오래 쓰던 붓 하나를 내주었습니다. 떠나는 아침, 서화는 아들의 보따리 속에 작은 주머니를 넣어 주었어요. 그 안에는 강씨 집에서 가져온 오래된 나무 도장과 원본 장부 일부가 있었습니다. 이주는 놀라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서화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를 해치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진실이 길을 잃지 말라고 주는 것이다. 과거 길은 멀고 고단했습니다. 이주는 낡은 신발로 돌길을 걸었고 밤에는 싼 여관 방에서 등잔을 빌려 글을 읽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그의 옷차림을 보고 가난한 선비라 얕보기도 했지만 그는 다투지 않았어요. 시험장에 들어가던 날 그는 어머니가 차려주던 묽은 죽 냄새와 눈 내린 마당에서 품에 안겨 떨던 밤을 떠올렸습니다. 그 기억은 그를 무너뜨리지 않고 오히려 붓끝을 곧게 세워주었습니다. 그는 나라의 근본은 집안의 바른 도리에서 시작된다는 글을 써 내려갔답니다. 결과가 발표되던 날, 큰 고을의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사람들은 이름이 적힌 방 앞에 몰려들었고 그 가운데 가장 위에 적힌 이름은 강희준이었어요. 이주는 한동안 그 글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기쁨보다 먼저 어머니의 구분등이 떠올랐고 박훈장의 낡은 두루마기와 옥할머니의 쌀주머니가 떠올랐지요. 소식을 들은 서화는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그 눈물은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라 오래 견딘 밤이 마침내 새벽을 만난 눈물이었습니다. 이주는 장원으로 불리며 벼슬길에 올랐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고향 근처 고을의 묵은 송사와 장부를 살피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 명단 속에는 강씨 집안의 농문서 다툼과 빚 문제도 들어 있었지요. 관아의 서리가 그 이름을 읽는 순간 이준의 손이 아주 잠깐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평소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사로운 마음으로 무겁게도 가볍게도 하지 말라. 그것은 그가 아랫사람에게 한 말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가장 먼저 한 말이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이주는 어머니와 함께 걸었습니다. 이제 그는 비단 관복을 입은 젊은 관리였고 서화는 머리에 흰빛이 더 많아진 어머니였지요. 그러나 길 위에서 두 사람의 손은 예전처럼 가까웠습니다. 산자락 너머로 옛마을의 지붕들이 보이자 서화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곳은 그녀가 쫓겨난 곳이면서도 한때 모든 정성을 묻어둔 곳이었습니다. 이주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울기 위해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자리에 이름을 돌려놓기 위해 갑니다. 마을 입구의 늙은 느티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우물가에는 예전처럼 물동이를 든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아이들은 관아 행렬을 보고 뛰어다녔어요. 누군가는 젊은 관리의 얼굴을 보고 속삭였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눈빛인데 또 누군가는 서화를 알아보고 숨을 삼켰습니다. 10년 전 찬빛 속에 아이를 안고 떠난 여인이 이제는 장원한 아들의 곁에 서서 돌아온 것이지요.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고 강씨 집대문 앞에도
그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무지는 처음에 그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버림받은 약한 아이가 장원이 되어 돌아왔다는 소식은 그의 귀에 너무 낯설었어요. 그러나 곧 관아에서 보낸 사람이 강씨 집 장부와 문서를 들고 나오라 전하자 그의 얼굴은 잿빛이 되었습니다. 연화는 안방에서 그 말을 듣고 손에 든 비녀를 떨어뜨렸지요. 오래전 숨겨두었던 쌀자루, 우물가 은팔찌, 고쳐 쓴 장부의 먹빛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문을 닫아 걸고 앉았지만 닫힌 문으로도 지나간 거짓은 막을 수 없었답니다. 그날 저녁 서아는 마을 어귀의 작은 객사 방에 앉아 오래된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10년 동안 지켜온 장부와 나무 도장, 그리고 젖은 밤을 견딘 흔적처럼 가장자리가 낡은 종이들이 있었습니다. 이주는 그것들을 하나씩 살피며 조용히 정리했어요. 밖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낮은 소리로 웅성거렸고 멀리 강씨 집 쪽에서는 개가 짖었습니다. 서아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억울함보다 네 마음이 더 중요하다. 이주는 고개를 숙여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바르게 하겠습니다. 밤이 깊어 객사 마당에 달빛이 내렸습니다. 서아는 창문을 조금 열고 고향 마을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젖은 흙, 장작 연기, 우물물, 오래된 장독의 냄새가 뒤섞여 있었지요. 10년 전 그 냄새 속에서 그녀는 쫓겨났고 이제 같은 냄새 속에서 아들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마음속에는 슬픔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지만 가장 깊은 곳에는 이상하게도 고요함이 있었습니다. 이주는 방 안쪽에서 내일 열릴 자리를 준비하며 등잔을 낮추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은 말없이 밤을 지켰고 진실은 오래 닫혀 있던 문 앞에서 새벽을 기다렸답니다. 이튿날 아침 마을 어귀의 넓은 마당에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장날의 집신과 콩자루가 놓이던 자리였지만 그날은 묵은 문서와 오래된 말들이 햇빛 아래 놓일 자리였지요. 관아에서 온 이들이 돗자리를 펴고 낮은 상위에 북과 먹, 장부를 가지런히 올려두었습니다. 이주는 젊은 관리의 옷을 입고 조용히 앉았고 서아는 조금 뒤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늙었지만 눈빛은 흐려지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이준의 얼굴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눈매가 누구를 닮았나 했더니 윤서와의 아들이라지요. 그 아이가 10년 전 밤비 속에 나간 그 아이란 말입니까? 말들은 낮게 오갔지만 그 속에는 놀라움과 부끄러움이 섞여 있었어요. 그때 강무진이 집안 문서를 안고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어깨는 예전보다 좁아 보였고 수염에는 흰빛이 섞여 있었지요. 그는 젊은 관리 앞에 절을 하려다 멈칫했습니다. 그 관리가 자기 아들이라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연하는 무진보다 한 걸음 뒤에 서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고운 비단을 걸쳤지만 얼굴빛은 창백했고 손끝은 소매 안에서 가늘게 떨렸어요. 그녀는 이준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어린 시절 우물가 돌틈에 은팔찌를 숨기던 밤이 떠올랐고 서아의 보따리를 훔쳐보던 순간도 떠올랐지요.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마지막까지 가련한 얼굴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사람들의 눈은 이제 전처럼 쉽게 속지 않았지만 오래 익힌 표정은 쉽게 벗겨지지 않는 법이었답니다. 이주는 모두가 앉기를 기다린 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사사로운 원한을 풀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강씨 집안의 논문서와 빚 장부가 어긋난 일을 살피고 그 가운데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쓴 이가 있는지 밝히기 위한 자리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멀리 서 있는 사람에게도 또렷이 들렸어요. 서아는 아들의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등은 아직 젊었으나
10년의 추위와 배움이 그 안에 고든 기둥처럼 서 있는 듯 했습니다. 먼저 강씨 집에 현재 장부가 펼쳐졌습니다. 이주는 서리에게 날짜와 숫자를 차례로 읽게 했고, 마을에서 그를 아는 노인 몇을 곁에 앉혀 함께 보게 했어요. 장부에는 고친 흔적이 많았습니다. 오래된 먹비 뒤에 새먹이 터틀된 곳이 있었고, 어떤 숫자는 붓의 힘이 달라 보였지요. 이주는 서두르지 않고 하나씩 물었습니다. 이 문서를 마지막으로 맡은 이는 누구입니까? 무지는 낮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화가 맡았고 그 뒤로는 연화가 안방일을 보았습니다. 연화는 곧바로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를 깊이 알지 못합니다. 그저 집안에서 시키는 대로 보관했을 뿐입니다. 그 말은 예전처럼 부드러웠지만 이번에는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10년 동안 안방 열쇠를 쥐고 살았던 이가 이제와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니 말이 너무 가벼웠기 때문이지요. 이주는 그녀를 오래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화가 가져온 낡은 보자기를 펴게 했어요. 보자기 안에서 원본 장부가 나오자 마당의 공기가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그 원본 장부는 가장자리가 닳고 종이가 누렇게 변했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돌아가신 강씨, 어른의 손글씨와 서화가 덧붙인 기록이 차례로 남아 있었어요. 이주는 현재 장부와 원본 장부를 나란히 놓고 읽어 내려갔습니다. 어느 해 빌려준 곡식의 양, 어느 논의 경계, 어느 집의 빚을 탕감한 기록이 하나씩 맞춰졌지요. 그러다 숫자가 크게 다른 곳에서 이주는 붓끝으로 종이를 가리켰습니다. 여기에서 쌀 세 섬이 사라졌고 여기에서 논한 마지기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 글씨는 원본의 손과 다릅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더 큰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그 논한 마지기는 예전에 가난한 농부가 강씨 집에 맡겼던 땅이었고 서화가 살아있을 때는 함부로 손대지 말라 기록해둔 곳이었어요. 무지는 얼굴을 붉혔다가 다시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장부를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었고 연하의 말만 믿고 도장을 찍은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제 그 무심함이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고 있었지요. 이주는 차갑게 꾸짖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요히 물었습니다. 도장을 누가 보관했습니까? 무지는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한때는 내가 지녔고 그 뒤에는 안방함에 두었다. 연화는 급히 말했습니다. 저는 도장을 손댄 일이 없습니다. 그때 서화는 조용히 보자기에서 작은 나무 도장 하나를 꺼냈어요.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따로 쓰시던 옛 도장입니다. 큰일이 있을 때 원본과 맞춰보라 하셔서 제가 보관해 왔습니다. 이주는 그 도장의 색임과 현재 문서에 찍힌 흔적을 비교하게 했습니다. 몇몇 문서의 도장은 진짜와 달랐고 누군가 비슷하게 파서 쓴 가짜임이 드러났답니다. 그 순간 순덕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머리는 희고 허리는 더 굽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단단했어요. 사람들은 늙은 일꾼이 나서자 조용해졌습니다. 순덕은 이준에게 절하고 말했습니다. 오래 침묵한 죄가 제게도 있습니다. 이준은 고개를 숙여 그녀를 일으켜 세웠지요. 순덕은 마당을 둘러본 뒤 딱 한마디를 먼저 했습니다. 잘못은 안방에 숨겨도 발자국은 마당에 남습니다. 그 말에 연하의 어깨가 눈에 띄게 떨렸고 무지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순덕은 10년 전 새벽 연화가 곡간을 연 일부터 말했습니다. 장작더미 아래 숨겨진 쌀자루, 젖은 흙에 떨어진 쌀알, 우물가로 이어졌던 고운 버선 자국을 차근차근 이야기했지요. 그녀는 증거로 낡은 천 조각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때 쌀자루 입구를 묶었던 끈이었고 연화의 향낭에서 늘 나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냄새까지 맡을 수는 없었지만
순덕의 흔들림 없는 눈빛을 보았습니다. 오랜 세월 집안 흙을 쓸던 사람의 말은 가볍지 않았어요. 연화는 눈물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늙은 종이 저를 미워하여 꾸며낸 말입니다. 저는 그때 병약했고 형님에게 미움받아 마음도 약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누군가 그녀를 안타깝게 여겼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번에는 서화가 조용히 쌀알을 싸두었던 작은 종이를 내놓았습니다. 종이 속의 쌀알은 오래되어 빛이 바랬지만 함께 넣어둔 메모에는 날짜와 장소가 적혀 있었지요. 이주는 그것을 읽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때 바로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진실이 사라지지 않게 남겨두셨습니다. 다음으로 은팔찌의 일이 다루어졌습니다. 이주는 순덕에게 다시 물었고 순덕은 훗날 안방 장롱 깊은 곳에서 그 팔찌를 본 일을 증언했습니다. 그러자 마을의 한 안악도 조심스럽게 나섰어요. 그녀는 그 무렵 연화가 우물가에서 팔찌 이야기를 하기 전날 같은 팔찌를 차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아이였던 청년도 나섰습니다. 그는 어릴 적 강씨집 담장 밖에서 연화가 밤에 우물가로 걸어가던 모습을 보았다고 했지요. 작은 말들이 모이자 오래된 거짓의 지붕이 삐걱거리기 시작했답니다. 연화는 더 이상 울음으로만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무진 쪽을 바라보았지만 무진은 그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무릎을 움켜쥐고 땅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이주는 은팔찌를 내놓으라 명했고 순덕은 안방에서 찾아온 그 물건을 사람들 앞에 올렸습니다. 팔찌 안쪽에는 연화의 친정에서 새긴 작은 표시가 있었습니다. 이주는 그것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 물건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숨겨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숨김 때문에 한 아이가 도둑이라 불렸습니다. 그 말에 마당 한쪽에서 낮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사람들은 10년 전 눈 내리던 밤 서아와 이준이 마당에 무릎 꿇었다는 이야기를 떠올렸지요. 당시에는 소문만 듣고 지나친 이들도 있었고 마음속으로 의심하면서도 나서지 않은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부끄러움이 사람들의 어깨 위에 조용히 내려앉았어요. 옥 할머니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팡이에 기대어 서 있다가 천천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등은 더 굽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겨울 샘물처럼 맑았습니다. 옥 할머니는 서아에게 잠시 눈인사를 한 뒤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그 밤에 나는 담장 밖에서 보았습니다. 어미는 아이를 감싸고 있었고 아이의 손은 얼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래 말을 느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한 문장 한 문장이 마당의 흙 위에 박히듯 들렸습니다. 이어 할머니는 다시 딱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쫓겨난 것은 죄가 아니라 죄를 보지 않으려 한 마음이었습니다. 무진의 어깨가 그 말에 무너지는 듯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서화를 똑바로 바라보려 했지만 눈을 오래 맞추지 못했어요. 이주는 그 뒤로도 여러 문서를 살폈습니다. 연화가 안방을 맡은 뒤 팔린 논, 사라진 곡식, 갚은 적 없는 빚이 갚인 것으로 적힌 기록들이 하나씩 드러났어요. 그러나 그는 연화를 욕하지도 아버지를 꾸짖는 말로 자리를 채우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차분해서 사람들은 더 숙연해졌지요. 그는 모든 증언을 듣고 난 뒤 고요히 말했습니다. 잘못을 한 이는 그에 맞게 갚아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잘못은 거짓을 듣고도 스스로 확인하지 않은 마음에도 있습니다. 그 말은 무진에게 겨눈 말이었습니다. 무진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서아에게 말했어요. 내가 어리석었다. 네가 지킨 집을 내가 허물었고 네가 키운 아이를 내가 버렸다. 그의 말은 늦었고 너무 늦었지만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서아는 그를 내려다보지 않았어요.
다만 같은 높이로 앉아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10년의 밤길과 아이의 기침, 바느질로 터진 손끝이 모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지요. 집은 다시 세울 수 있어도 믿음의 금은 스스로 보며 살아야 합니다. 연화는 마침내 더 버티지 못하고 울부짖었습니다. 저도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 집에서 밀려나기 싫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살고 싶은 마음이 남을 죽은 사람처럼 몰아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이주는 그녀에게 훔친 곡식과 팔아넘긴 논값을 돌려놓게 하고 가짜 도장으로 만든 문서들을 모두 무효로 한다고 판정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강씨 집 안방에서 물러나 친정으로 돌아가 다시는 이 집 문서와 재산에 손대지 못하게 되었답니다. 연화가 마당을 떠날 때 사람들은 길을 열어주었지만 아무도 그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처음 이 집에 들어올 때처럼 가볍지 않았어요. 고운 비단 치맛자락은 흙먼지에 끌렸고 손에 쥔 향낭은 더 이상 누구의 마음도 어지럽히지 못했습니다. 서화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눈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연화를 향해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저주를 품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세월을 아이를 살리는 일에 썼기 때문이지요. 마음의 빈자리에 미움 대신 피곤한 고요함이 내려앉았습니다. 이주는 무진에게도 판정을 내렸습니다. 잃은 논과 곡식은 가능한 만큼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갚지 못한 빚은 해마다 수학에서 갚도록 하며 강씨 집의 문서 관리는 당분간 마을 어른들과 관아의 확인 아래 두게 했지요. 아버지라고 해서 덮지 않았고 아버지라고 해서 지나치게 짓누르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공정함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군가는 낮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아이에게 미움을 먹이지 않았기에 저리 곱게 컸구나. 그 말이 서화의 귀에도 닿았지만 그녀는 조용히 눈만 감았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긴 자리는 마침내 끝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흩어지면서도 오래된 이야기를 새로 배운 사람들처럼 말수가 적었습니다. 몇몇 안악은 서화에게 다가와 미안하다고 말하려 했지만 쉽게 입을 열지 못했어요. 서화는 그들의 마음을 알아채고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는 모두 두려웠겠지요. 그 한마디에 몇 사람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녀가 원망을 쏟아내지 않으니 오히려 사람들은 자기 침묵의 무게를 더 깊이 느꼈답니다. 순덕은 부엌으로 돌아가 오래 비어있던 큰 솥을 닦았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오늘은 찬바람을 녹일 죽이라도 끓이자 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는 보리를 가져오고 누군가는 말린 호박을 가져왔으며 옥할머니는 작은 단지에 담긴 된장을 내놓았습니다. 서화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소매를 걷고 물을 썰었습니다. 이주는 관복 차림 그대로 물동이를 들어 우물가로 갔어요. 사람들은 놀라 말렸지만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물은 누구 손으로 길어도 죽을 따뜻하게 합니다. 그 말에 마당의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저녁이 가까워지자 강씨 집 마당에는 오랜만에 함께 먹는 냄새가 퍼졌습니다. 죽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했고 사람들은 낮은 목소리로 서로의 그릇을 챙겼어요. 무진은 한쪽에 앉아 아무 말 없이 장작을 넣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가 마루 위에 앉아 술잔을 들었겠지만 그날 그는 부엌 가까운 흙바닥에 앉아 불을 지켰지요. 서화는 그 모습을 잠시 보았지만 마음을 쉽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후회가 시작되었다 해서 지난 세월이 곧장 지워지는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죽을 먹은 뒤 마을의 젊은이들이 강씨 집 마당을 쓸고 우물가 돌을 씻었습니다. 오래 방치된 빨랫줄도 새로 메었고 장독대 주변에 잡초도 뽑았어요. 모든 것이 한 번에 새 집처럼 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거짓으로 막힌 숨통이 조금 열린 듯 했습니다. 우물에서 길어 올린 물은 차고 맑았습니다. 순덕은 두레박 안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어요. 물이 흐려진 줄 알았더니 바닥에 흙을 누가 자꾸 휘저은 것이었지. 서아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이 내려오자 사람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강씨 집 마당에는 낮 동안의 발자국이 어지럽게 남아 있었지만 그 위로 달빛이 부드럽게 내려앉았어요. 이주는 어머니와 함께 대문 앞에 섰습니다. 10년 전 그들이 쫓겨나던 그 문이었지요. 그때는 비가 차갑게 내렸고 아이는 어머니 품에서 떨었습니다. 오늘은 바람이 차긴 했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잃지 않은 채 서 있었습니다. 서아는 대문나무결을 손끝으로 한 번 스치고는 더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준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 집에 머무르시겠습니까? 서아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본체, 우물, 장독대, 부엌문, 빨랫줄이 그녀의 눈에 차례로 들어왔어요. 그 모든 곳에 젊은 날의 손때와 눈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녀의 집은 10년 동안 아이와 함께 견딘 산비탈 작은 집이기도 했습니다. 서아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 집이 진실을 들었으니 되었다. 사람이 쉴 곳은 억지로 되돌아가는 자리가 아니란다. 이주는 그 뜻을 알아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강씨 집은 오래간만에 조용했습니다. 연화에 꾸민 울음도, 무진의 큰 소리도, 숨겨진 문서를 뒤적이는 소리도 없었어요. 부엌 아궁이에는 남은 불씨가 작게 빛났고 우물가에는 새로 씻긴 두레박이 달빛을 받으며 흔들렸습니다. 무진은 마루 끝에 앉아 닫힌 대문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집을 지키는 것은 기와의 높이나 곳간의 양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과 날마다 밥을 짓던 손의 정직함이었다는 것을요. 그러나 깨달음은 늘 가장 늦은 손님처럼 찾아왔답니다. 객사로 돌아온 서아와 이주는 늦은 밤이 되어서야 마주 앉았습니다. 이주는 오늘의 판결 문서를 접어놓고 어머니에게 따뜻한 물을 따라드렸어요. 서아는 두 손으로 그 그릇을 감싸 쥐었습니다. 손끝에 오래된 상처들이 물김 속에서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이주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을 조금은 돌려놓은 듯합니다. 서아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웃었습니다. 이름보다 내 마음이 흐려지지 않은 것이 더 고맙다. 그 말에 이주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깥에서는 마을의 밤소리가 들렸습니다. 개 짖는 소리, 멀리 물레 도는 소리, 바람이 대나무 울타리를 스치는 소리가 차례로 지나갔지요. 진실이 밝혀졌다고 해서 세상이 갑자기 밝아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어둠 속에 숨어 있던 것이 제 이름을 얻었고 억울한 아이는 도둑이 아니라 장원으로 돌아왔으며 버림받은 어머니는 고개를 숙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 밤 서아는 오래 묵은 숨을 아주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등잔불은 흔들림 없이 조용히 타올랐답니다. 며칠이 지나자 마을은 다시 천천히 제 숨결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우물가에는 아침마다 물동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고 장터로 가는 길에는 집신 끄는 발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말투는 예전보다 조금 낮아졌지요. 누구도 강씨 집이를 큰 구경거리처럼 떠들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억울함이 밝혀진 뒤에는 남의 아픔을 가볍게 말했던 자기 입도 함께 돌아보게 되는 법이니까요. 서아는 마을의 그런 조용한 변화를 느끼며 산비탈 작은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무진은 서아가 강씨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다는 말을 들은 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는 이제야 안방의 따뜻함이 누구의 손으로 만들어졌는지 알았지만
그 손을 다시 자기 곁에 묶어 둘 자격이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지요. 그는 새벽마다 마당을 쓸고 무너진 울타리를 고치고 우물가 돌틈에 낀 이끼를 긁어냈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히자 순덕이 약을 가져왔지만 무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정도 아픔은 내가 오래 잊고 살았던 몫입니다. 강씨 집의 문서는 마을 어른들과 관아의 손을 거쳐 하나씩 바로잡혔어요. 남의 이름으로 바뀌었던 노는 다시 본래 주인에게 돌아갔고 오래 밀린 품씩은 곡식으로 나누어 갚게 되었습니다. 무지는 곡간을 열어 남은 쌀을 내놓았고 예전 같으면 체면 때문에 숨겼을 빈독들도 사람들 앞에 그대로 보였습니다. 부끄러움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감추는 일을 멈추자 집안의 공기는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순덕은 부엌문을 열어 바람을 들이며 말했어요. 닫힌 방에도 바람은 들어와야 곰팡이가 마릅니다. 연화가 떠난 뒤 강씨 집 안방은 한동안 비어 있었습니다. 고운 비단 향도, 억지로 꾸민 울음도 사라졌고 장롱 위에는 먼지가 얇게 내려앉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이름을 함부로 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이들에게 남의 것을 탐내면 결국 제 손이 먼저 비게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어떤 이는 연하도 욕심에 눈이 멀어 스스로 갈 곳을 잃었다고 말했고 어떤 이는 처음부터 속인 마음이 가장 무서운 병이라 했습니다. 서화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길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화는 산비탈 작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집은 여전히 낮고 좁았지만 그녀에게는 10년의 밤을 견딘 집이었어요. 문지방에는 이준이 어릴 때 손으로 그어놓은 키 자국이 남아 있었고 부엌 벽에는 등잔 연기에 그을린 둥근 흔적이 있었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말린 약초 묶음이 걸려 있었고 처마 아래에는 바느질감을 털던 작은 방망이가 놓여 있었지요. 강씨 집보다 작았지만 그곳에는 쫓겨난 이들의 울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 마음의 숨결도 함께 남아 있었답니다. 이주는 관아일로 바빴지만 해가 기울면 되도록 어머니의 집에 들렀습니다. 젊은 관리가 된 뒤에도 그는 예전처럼 물동이를 들어주고 장작을 패고 마당 끝에 낙엽을 쓸었지요. 마을 아이들은 그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높은 벼슬길에 오른 사람이 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낮추고 신발을 가지런히 놓는 것을 처음 본 아이들도 많았어요. 어느 아이가 장원날이도 물을 뱉습니까 하고 묻자 이주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물은 남이 대신 길어도 효도는 대신할 수 없단다. 박 훈장도 어느 맑은 날 산비탈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낡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올라왔고 서화는 놀라 부엌으로 들어가 따뜻한 차를 끓였어요. 훈장은 마루에 앉아 이준이 어릴 때 쓰던 낡은 붓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마른 붓은 먹을 깊이 머금고 잘 견딘 사람은 말을 적게 해도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 말에 서화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주는 스승 앞에 절을 올렸고 훈장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 손길에는 긴 칭찬보다 더 큰 믿음이 담겨 있었지요. 옥 할머니는 자주 산비탈 길을 올랐습니다. 예전에는 허리가 굽어도 걸음이 단단했는데 이제는 한참을 쉬어야 했지요. 그래도 그녀는 작은 바구니에 무청이나 콩 한 줌, 때로는 말린 감 몇 개를 담아왔습니다. 서화가 어르신, 이제는 저희가 찾아가야지요. 하면 할머니는 웃으며 손을 내저었어요. 내 발이 느려도 고마운 마음은 길을 알고 옵니다. 그 한마디에 서화는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의 신발에 묻은 흙을 털어주고 아궁이 곁 따뜻한 자리를 내어드렸답니다. 마을 사람들도 조금씩 서화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누군가는 예전의 침묵을 사과했고, 누군가는 아이의 글을 봐달라며 작은 꾸러미를 들고 왔어요. 서화는 누구에게도 지난 일을 길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이들에게 글자를 가르칠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은 남을 이기려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두워질 때 등불을 찾으려고 배우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그 뜻을 다 알지 못했지만 서화의 목소리가 낮고 따뜻하여 오래 앉아 있곤 했습니다. 그렇게 산비탈 작은 집에는 조용한 배움의 숨결이 생겼어요. 강무진은 가끔 멀리서 그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가까이 가고 싶어도 쉽게 발이 떨어지지 않았지요. 어느 날 그는 산길 아래에 쌀 한 자루를 내려놓고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서화는 그 모습을 보고 마당 밖으로 나왔어요. 무진은 당황하여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화는 쌀자루를 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갚아야 할 곳이 많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 굶지 않습니다. 무진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자루를 다시 들었습니다. 그날 그는 마을에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그 쌀을 나누어 주었고, 처음으로 조금 가벼운 얼굴로 돌아왔답니다. 그 뒤로 무진은 서화에게 무언가를 보내기보다 마을의 빚진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예전에 품침을 늦게 받은 사람에게 곡식을 갚고 논 경계로 억울했던 농부에게 사과했으며 우물 수리를 미루던 일도 직접 도왔어요.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를 믿지 못했지만 날이 지나도 그가 같은 일을 반복하자 조금씩 눈빛을 누그러뜨렸습니다. 무진은 칭찬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칭찬은 이미 그가 했다가 집을 잃어버린 헛개비였으니까요. 이제 그는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땀을 흘리는 법을 늦게나마 배우고 있었습니다. 서화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미움이 아주 사라진 것은 아니었고, 지난 세월의 상처가 아무는 데에는 더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준에게 아버지를 미워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저녁, 이준이 조심스레 물었어요. 어머니, 아버지를 용서하셨습니까? 서화는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용서는 하루아침에 여는 문이 아니란다. 다만 그 문 앞에서 돌을 던지지 않기로 마음먹은 날은 있다. 이주는 그 말을 마음에 깊이 새겼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며 마을의 논은 누렇게 익어갔습니다. 벼가 바람에 눕고 일어나기를 반복하면 멀리서 보면 마치 황금빛 물결처럼 보였지요. 이주는 관아 일을 마치고 추수철 다툼을 살피러 들판에 자주 나갔습니다. 그는 가난한 농부의 말도 끝까지 듣고 큰 집안의 주장도 문서로 확인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판정이 서늘하지만 따뜻하다고 말했어요. 잘못은 바로잡되 사람을 짓밟지 않았고, 억울함은 들어주되 원망이 불길이 되지 않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 바탕에는 서화가 밤마다 들려준 말들이 있었습니다. 추수가 끝난 뒤 마을 어른들은 서화와 이준을 위해 작은 저녁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거창한 잔치는 아니었어요. 산비탈 집 마당에 멍석을 깔고 각자 집에서 조금씩 가져온 음식을 올렸습니다. 누군가는 갓 지은 흰밥을 담아왔고, 누군가는 물을 넣은 따뜻한 국을 끓여왔으며, 옥할머니는 손수 만든 된장을 작은 종지에 담아왔지요. 순덕은 강씨 집 부엌에서 담근 김치를 가져왔고, 박 훈장은 말린 대추를 한 줌 내놓았습니다. 음식은 소박했지만 마음은 그릇마다 가득했습니다. 서화는 처음에는 그 자리가 부담스러워 뒤로 물러서려 했습니다. 그러나 옥할머니가 손목을 잡고 말했어요. 오래 낮은 자리에 앉은 사람도 오늘 하루는 따뜻한 가운데 앉아야 합니다. 그 말에 서화는 더 물러서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멍석 한가운데가 아니라 조금 옆자리에 앉았지만 사람들은 자연스레 그녀를 중심으로 둘러앉았지요.
이주는 어머니 곁에 앉아 밥을 담아드렸습니다. 서아는 그 밥그릇을 받아들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예전에 부엌 뒤에서 먹던 찬밥이 먼 꿈처럼 스쳐갔답니다. 저녁밥은 조용하고 따뜻했습니다. 아이들은 김이 나는 국을 후후 불어 먹었고 어른들은 낮은 목소리로 올해 벼의 빛깔과 겨울 장작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누구도 억지로 지난 일을 꺼내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 일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잊지 않는 마음이 벌이 아니라 배움이 될 때 마을은 조금 더 나아지는 법이지요. 순덕은 서화의 그릇에 김치를 더 놓아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서화는 그녀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늦지 않은 말도 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박 훈장은 아이들에게 짧은 글귀를 읽어주었습니다. 어려운 말은 쓰지 않고 바른 마음은 작은 집에서도 크고 거짓 마음은 큰 집에서도 좁다는 뜻을 풀어 이야기했지요. 아이들은 불빛 가까이 모여 앉아 그 말을 들었습니다. 이주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어릴 적 자신이 제 위에 글자를 쓰던 밤을 떠올렸어요. 그때는 작은 등잔 하나가 세상의 전부처럼 느껴졌는데 이제는 여러 아이의 눈동자 속에 작은 불빛들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밤들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서화는 아들의 말을 듣고 오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낮은 산등성이 위로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고 찬바람은 아직 매섭지 않았어요.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강한 사람이어서 버틴 것이 아니라 아이의 손이 너무 작아 놓을 수 없었고 매일의 밥과 글과 바느질이 다음 날로 이어주었을 뿐이라고요. 그러나 그 작은 날들이 모여 한 사람의 마음을 세웠고 그 마음이 다시 마을의 흐린 물을 맑게 했습니다. 서화는 그 사실이 두렵고도 고마웠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사람들은 하나씩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옥할머니는 이준의 부축을 받으며 산길을 내려갔고 박 훈장은 아이들에게 내일도 그를 게을리하지 말라 당부했습니다. 순덕은 마지막까지 그릇을 씻고 싶어 했지만 서화가 억지로 손을 말렸어요. 오늘은 손님으로 오셨으니 손님으로 돌아가셔야지요. 순덕은 그 말에 웃다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마당에 남은 멍석 위에는 밥알 몇 개와 낙엽 한 장이 놓여 있었고 등잔불은 바람을 피해 낮게 흔들렸습니다. 이주는 어머니와 함께 그릇을 정리했습니다. 관복 소매를 거둔 그의 손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서아가 이제 이런 일은 아랫사람에게 맡겨도 된다 하자 이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제게 처음 가르친 일은 글보다 밥그릇을 깨끗이 씻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잊고 싶지 않습니다. 서화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젊은 날의 환한 웃음은 아니었지만 깊은 밤을 건너온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편안한 웃음이었지요. 부엌의 물소리는 작고 고르게 이어졌습니다. 그 무렵 강무지는 마을 아래 우물가에서 홀로 두레박줄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저녁 자리에 초대받지는 않았지만 그는 멀리서 산비탈 집의 불빛을 보았어요. 그 불빛은 자신이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지면서도 이제는 함부로 다가가 빼앗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두레박줄을 묶으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지키지 못한 것을 저 아이가 지켰구나. 밤바람이 그 말을 우물 속으로 데려갔고 맑은 물은 아무 대답 없이 별빛만 담았습니다. 때로 가장 깊은 대답은 침묵 속에 있는 법이랍니다. 며칠 뒤 이주는 관하로 돌아가기 전 어머니에게 새 문패 하나를 드렸습니다. 거창한 글자는 아니었고 산비탈 집의 문에 걸 작은 나무판이었어요. 거기에는 서화의 이름이 단정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서화는 그 문패를 받아들고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여인의 이름이 집의 앞에 걸리는 일은 흔치 않았지요.
이주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지킨 집입니다. 그러니 이 집은 어머니의 이름으로 불려야 합니다. 서화는 손끝으로 글자를 쓸어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문패가 걸린 날, 마을 아이들이 가장 먼저 달려와 읽어보았습니다. 어떤 아이는 글자를 더듬거리며 소리내어 읽었고, 어떤 아이는 서화에게 뜻을 물었어요. 서화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름은 사람을 높이기보다 잊히지 않게 붙잡아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그 말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문패 아래에서 장난스럽게 절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서화의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해졌어요. 한때 이름 없이 밀려났던 자리가 이제는 작은 집 문 앞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답니다. 겨울이 가까워지자 산비탈 집의 아궁이는 자주 붉게 타올랐습니다. 서화는 무청을 말리고 된장을 풀어 국을 끓이고 이준이 돌아오는 날이면 밥을 조금 더 넉넉히 지었습니다. 관아일로 지친 이준은 밤늦게 와도 어머니의 집 문 앞에서는 걸음을 낮추었습니다. 문을 열면 익숙한 연기 냄새와 따뜻한 김이 그를 맞았지요. 그는 어느 날 밥상을 앞에 두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높은 자리에 올라도 이 냄새를 잊으면 길을 잃을 것입니다. 서화는 숟가락을 건네며 대답했습니다. 잊지 않으려 애쓰면 길은 다시 보인다. 그날 밥상에는 흰밥과 무국, 잘 익은 김치, 작은 생선구이, 그리고 옥 할머니가 보내준 말린감이 놓였습니다. 화려한 잔치상은 아니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상이었어요. 이주는 어머니의 그릇에 국을 먼저 떠드렸고 서화는 아들의 밥 위에 생선살을 발라 올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챙기며 천천히 먹었습니다. 바깥에서는 첫서리가 내려 마당의 풀잎이 희게 변하고 있었지만 방 안은 아궁이 불과 사람의 정으로 부드럽게 따뜻했습니다. 밥을 먹고 난 뒤 이주는 오래된 글책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강씨 집에서 쫓겨나던 밤 보따리에 넣어온 바로 그 낡은 책이었어요. 표지는 닳고 모서리는 해졌지만 안에는 어린 이준이 삐뚤게 쓴 글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화는 그 글자들을 보며 웃었습니다. 그때 너는 한 글자를 쓰고도 손이 아프다 했지. 이준도 웃었어요. 그때 어머니는 손이 다 터져도 아프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사람의 웃음은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오래된 눈물이 부드럽게 녹아 있었습니다. 이주는 책장을 덮고 어머니 앞에 바르게 앉았습니다. 제가 배운 모든 글은 그 밤 어머니가 제 손을 놓지 않은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시험장에서 붓을 들 때도, 오늘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도 저는 늘 그 손을 생각했습니다. 서화는 아들의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칭찬을 받는 것이 어색한 사람이었고 자기 고생을 큰 공처럼 여기지 않는 사람이었지요. 그러나 그날만큼은 아들의 마음을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손을 내밀어 이준의 손등을 덮었습니다. 밤은 깊고 조용했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달빛이 은은히 번졌고 멀리 강씨 집 쪽에서는 개가 한 번 짖었다가 잠잠해졌습니다. 산비탈 아래 마을의 지붕들은 어둠 속에 낮게 엎드려 있었고 우물물은 별을 담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서화는 문득 10년 전의 찬비를 떠올렸습니다. 그 밤에는 세상 모든 문이 닫힌 듯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닫힌 문 바깥에도 길은 있었습니다. 그 길은 좁고 험했지만 아이의 손을 잡고 걸으니 끝내 오늘의 따뜻한 밤까지 이어졌답니다. 서화는 이준의 이불을 펴주며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은 큰 집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란다. 마음이 편히 숨쉬는 곳이 집이다. 이준은 어른이 되었지만 어머니가 이불 끝을 눌러주자 어린 시절처럼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저는 언제나
어머니 계신 곳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서화는 등잔불을 조금 낮추었습니다. 방 안의 그림자가 부드러워지고 아궁이 속 장작이 작게 탁 소리를 내며 내려앉았습니다. 밤은 그 소리마저 품어주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훗날에도 이 이야기를 오래 전했습니다. 본처가 아이를 안고 밤비 속에 쫓겨났지만 그 아이가 장원으로 돌아와 어머니의 이름을 바로 세웠다는 이야기였지요. 그러나 이야기를 아는 노인들은 늘 마지막에 덧붙였습니다. 진짜 놀라운 것은 높은 벼슬이 아니라 억울한 세월 속에서도 아이에게 미움만 먹이지 않은 어머니의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밤에 잠들기 전 이 이야기를 들으면 누군가는 서화의 따뜻한 부엌을 떠올렸고 누군가는 작은 등잔 밑에서 글자를 쓰던 이준의 손을 떠올렸답니다. 세월이 더 흐른 뒤에도 산비탈 집의 문패는 오래 걸려 있었습니다. 봄에는 살구꽃잎이 그 위에 내려앉고 여름에는 빗물이 글자 사이를 씻어 주었으며 가을에는 낙엽이 문 앞에 쌓이고 겨울에는 눈이 지붕을 낮게 덮었습니다. 서화는 늙어가면서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배고픈 이에게 묽은 죽 한 그릇을 내어 주었어요. 그녀는 늘 많이 가진 사람은 아니었지만 따뜻한 것을 나누는 손은 끝까지 잃지 않았습니다. 그 손이야말로 그녀가 지켜낸 가장 큰 집이었습니다. 어느 고요한 겨울밤, 이주는 관아일을 마치고 늦게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많았고 마당의 눈은 달빛을 받아 희게 빛났어요. 서화는 이미 잠자리를 펴두고 있었지만 아들이 오는 발소리를 듣고 문을 열었습니다. 춥지 않았느냐. 그 한마디는 어린 날부터 변하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이주는 방 안으로 들어와 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아궁이 불은 낮게 남아 있었고 따뜻한 물그릇에서는 작은 김이 올라왔습니다. 세상의 큰일들이 그 방 안에서는 모두 천천히 잠잠해졌지요. 이주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한 집의 다툼을 살폈습니다. 문서는 복잡했지만 결국 사람 마음이 어긋난 데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서화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안일도 나라 일도 작은 거짓 하나를 가볍게 보면 나중에는 큰 들보가 흔들리지. 이주는 그 말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어머니는 벼슬한 적도 큰 글을 쓴 적도 없었지만 삶으로 배운 말은 책에 긁기보다 깊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이 어디서 배웠는지 알았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서화는 등잔불을 바라보며 오래 숨을 고르더니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준아, 이제 그 밤의 추위는 여기까지 오지 못한다. 이주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문 밖에서는 겨울바람이 대나무 울타리를 스쳤지만 방 안으로는 들어오지 못했어요. 마당의 우물은 얼음 아래에서도 조용히 물을 품고 있었고 부엌의 재 속에는 내일 아침 다시 살아날 불씨가 숨어 있었습니다. 서화는 이불 끝을 다독이며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오늘 밤 네가 편히 자면 지난 추운 날들도 함께 잠든단다.